미국이 네. 전쟁을 왜 벌였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네. 없다. 미국은 얻은 게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라는 거를 중심에 놓고 보면은 너무 명백하고 달러 패권이니 페트로 달러니 뭐 이런 건 저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평화로운 시기를 보내고 그냥 석유나 잘 사고 팔면 되지 갑자기 뭐 어떤 미친 대통령 때문에 왜 이러냐 뭐 이런 관점으로 국제 정세를 바라본다면 이거는 좀 굉장히 왜곡된 해석일 수 있다. 미국이 지금까지 전 세계 질서에서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모든 기업들의 고민은 다음 먹거리예요.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큰 판이 벌어지니 에너지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어마어마한 기회가 생긴 거예요. 이미 속도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오랜만에 모시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랜만이에요. 진짜. 요새 좀 시장이 또 워낙 이러니까 바쁘실 텐데 그럼에도 지난번에 중동 역사 말씀을 주신 다음에 댓글에 또 해주세요 이런 댓글이 쇄도해서 다시 모셨습니다. 홍진채 라쿤자산운용 대표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별로 바쁘진 않아요. 요즘에 시장 볼 때 네. 오르는 날 떨어지는 날로만 구분을 하고 그렇죠. 있어요. 얼마나 오르냐 얼마나 떨어지느냐는 안 보기로. 그렇죠. 네. 보면은 정신 건강에 해롭습니다. 네, 해로워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바쁘진 않고 네. 중동은 지난번에 제가 중동 전문가가 전혀 아니고 댓글창에도 네. 이런 얘기는 전문가를 불러서 하지 막 이런 누가 남긴 거야 그 그런 댓글 말씀을 도대체. 해주시는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역시 내가 괜한 얘기를 했다. 아니에요. 그랬는데 또 재밌다. 맞아요. 또 얘기해달라 이런 말씀 해주시는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제가 부끄럽지만 그래도 또 시간 더 지나면은 잊어버리니까 맞아요. 그래도 더 잊어버리기 전에 이미 한 2주 동안 또 많이 잊어버렸는데 어제 또 급하게 또 좀 공부하고 감사합니다. 또 들어왔어요. 저희를 와이스트릿을 위해서 또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서 자금을 굴리는 네. 운용사 대표님이 또 이해하는 이 역사가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융합인 거잖아요. 역사만 공부하는 분이 말하는 역사와 또 돈 공부를 하시는 분이 말하는 역사는 또 다른 뷰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하나가 다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도 열심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돈 버는 거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얘기가 될 텐데 뭐 어쨌거나 할 수 네. 있는 만큼 해볼게요. 그렇죠. 네. 일단은 그때 말씀 주신 네. 다음에 종전 협상이 되고 있어요. MOU를 맺었고. 네. 그래서 다행히 유가도 좀 진정되는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고 뭐 다시 뭔가 뭐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으나 그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안정세를 좀 찾는 모습인데 그래도 또 이번 기회에 또 중동 역사를 짚고 넘어가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또 도움이 될 테니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 MOU가 맺어졌는데 네. 그때 제가 협상이라는 게 MOU 뭐 사인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사인 이전부터 그 이후까지 이행까지 이게 수년이 걸리는 굉장히 오랜 어떤 하나의 과정이고 협상이 체결되고 안 되고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 그 이후에 MOU가 체결이 됐어도 오늘도 또 보니까 그 싱가폴 선박 하나가 이란에서 드론 공격을 받아가지고 또 배 하나가 파괴되고 그러면서 유가가 또 급등하고 네. 뭐 이런 이슈들이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계속 공격하고 그렇죠. 있고 그래서 오늘 할 얘기들은 어떤 시점에 어떤 이벤트가 일어난다 뭐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구조적으로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지역에서 앞으로도 풀리지 않는 이슈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새롭게 변화하는 축은 어떤 게 있는지 뭐 이런 걸 이해하는 관점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앞으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전체적으로 이런 그림에서 이런 이벤트들이 발생하는구나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러면 다음에 어떤 아이디어를 찾아내기가 좀 더 수월해지겠죠. 그런 어떤 전반적인 맥락을 까는 그런 용도로 오늘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한 3가지 꼭지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만 얘기하고 끝났는데 일단 첫 번째가 현대 중동이 어떻게 탄생됐는지 어떻게 형성됐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탄생된 현대 중동에서 크게 이쪽의 지정학을 볼 때 키플레이어가 있고 그 키플레이어들에 의해서 종속되는 좀 약한 플레이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키플레이어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어떤 감성을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요즘에 신규로 변화하고 있는 새로운 축은 무엇인가 요렇게 1, 2, 3을 말씀드리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1번 현대 중동이 어떻게 탄생됐는가를
아주 짧게 요약하자면은 현대 중동은 서구 열강의 야욕에 의해서 찢겨졌다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말이 어느 정도 맞기는 한데 좀 더 디테일하게 들이파 봤을 때 그 이외에도 현지에서 자생력을 가지고 토착 세력이 형성한 국가가 의외로 꽤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중동의 사태를 단지 서구 열강의 침탈로 인한 혼란이라고만 보면은 그 사태의 전체를 해석하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네. 그래서 이 얘기를 이번 두 번째 꼭지와 이어가려면은 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 현지 토착 세력이 강력하게 세운 나라가 크게 세 축이 있죠. 터키가 있고 이란이 있고 사우디가 있고 네. 그다음에 현지 토착은 아니긴 하지만 나름의 강력한 지배력을 가지고 또 서부와의 돈독한 관계에 힘입어서 강력한 세력이 하나 이스라엘이 있는 거죠. 이렇게 네 개의 축이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또 약한 지역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첫 번째 꼭지에서의 그 클리셰가 맞아떨어지는 그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방과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레반트 지역. 그러니까 이라크로부터 시작해서 서쪽으로 가면서 시리아, 레바논으로 이어지는 그 지역들. 네. 요르단도 원래라면은 그런 한 축이 되었어야 했는데 요르단은 서방이랑 좀 친하게 지내면서 나름대로 안정된 지역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겹쳐 있긴 하지만 팔레스타인 지역. 이렇게 옛날에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불리던 네. 그 지역, 레반트와 메소포타미아 지역, 여기가 좀 그렇게 강력한 국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인데 지도를 잘 떠올려 보시면은 그러면 그 강력한 국채를 형성하고 있는 국가들, 이스라엘, 사우디, 이란, 터키가 그 강력한 국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그 중간 비옥한 초승달 네. 지대를 감싸고 있는 형태죠. 여기서 세계사를 좀 공부하신 분이라면 어떤 데자뷰가 떠오를 거예요.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에 동유럽, 그때 독일, 프랑스, 러시아, 영국은 뭐 바다 건너에 있긴 했지만 아무튼 그런 강국들 사이에서 동유럽, 발칸 지방이 그 사이에 끼어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지역을 누가 먹느냐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쟁이 있었죠. 근데 지금 보면은 중동에서도 그렇게 나름대로 강력한 나라들 사이에 취약한 국가들이 껴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가 계속해서 분쟁의 축이 될 거고 그래서 현재의 미국, 이란의 전쟁도 단지 미국, 이란만의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전체 구도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 미국, 이란이 MOU 맺고 악수하고 끝날 일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이제 두 번째 꼭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얘기를 해볼까요? 네네. 좋아요. 오늘도 굉장히 말이 이미 서론이 긴데 네. 사실 저는 이제 굉장히 이제 얕은 지식을 갖고 있는 이제 사람으로서 이란 그 큰 세력이 이란, 그다음에 사우디, 그다음에 이스라엘, 터키 있잖아요. 근데 터키는 좀 열외로 하고 이 세 나라를 보면은 이란은 시아파, 사우디는 수니파, 뭐 아랍은 수니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요 정도의 지식만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이해를 다 종교로 나뉘는 건지 좀 설명을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 중동을 볼 때 가장 쉽게 구분하는 축이 종교이기는 한데 이것도 조금 애매한 면이 있는데 일단은 그 종교 구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시아파, 수니파가 있는 건 대체로 아실 테고 이슬람의 창시자가 모하메드이고 모하메드가 사망한 이후에 모하메드를 누가 계승할 것인가를 가지고 좀 분열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서로 굉장히 피 튀기는 전쟁도 많이 있고 했었는데 그냥 뭐 갈라졌다까지만 할게요. 네. 시아파, 수니파로 갈라졌고 시아파가 소수파예요. 그리고 뭐 물론 둘 다 자기네들이 적통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하여튼 시아 순위가 갈라져 있고 순위가 소수이고 이란 시아파 맹주는 이란이고 수니파 맹주는 사우디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터키도 수니파이기는 해요. 그래서 대체로 그 동북쪽 북동쪽에 시아파가 있고 그 북동쪽 일부를 제외한 남쪽과 서쪽 뭐 이쪽은 대체로 수니파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게 시아파 벨트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쪽 중동에서의 전쟁 양상이 예전에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할 때는 서로 엄청 전쟁을 하면서 싸웠는데 현대사에서 그 이스라엘 건국 이후의 중동에서의 분쟁은 대리전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수니파 맹주인 사우디는 수니파의 수니파인 각 지역의 반군들 게릴라들을 지원을 하고 시아파는 또 각 지역의 시아파 반군들을 그렇죠. 지원을 해요. 근데 그러면 이걸 종교전쟁으로 볼 거냐라고 하면은 그게 또 약간 애매한 게 일단 예를 들어서
팔레스타인, 하마스는 어디일까요? 순위파예요. 순위파예요? 순위파인데 네. 이란의 지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란 지원 받아서 시합한 줄 알았는데. 네, 순위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시아파 순위파가 정말 함께 할 수 없는 서로 함께 정말 공존할 수 없는 그런 원수 관계인가라고 하면은 약간은 꼭 그렇지는 않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약간 편을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 여담으로 재밌는 게 시아파 교리 중에 당신이 시아파여서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은 순위파인 척해도 된다. 약간 그런 것도 있긴 그런 해요. 교리가 있어요? 네, 그런 게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이게 진짜 좀 종교 이슈가 맞냐. 이게 종교 이슈로 보자면은 시아파 순위파 분리를 하기 전에 일단은 그 이슬람의 기본 교리가 세 개를 두 개의 영토로 나눠요. 이슬람의 지배를 받는 영토와 그렇지 않은 영토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슬람 교인들은, 그러니까 이슬람인들은 다르알 이슬람과 다르알 하르브 뭐 이런 게 있는데, 아무튼 이슬람이 아닌 지역을 이슬람으로 교화시켜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런 교리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거를 그렇게 하는 행위를 성전이라고 부르죠. 지하드. 네. 그래서 그렇게만 보면은 이슬람은 그냥 무력으로 다른 나라와 다 전쟁을 벌여야 하는 그런 집단들인데 딱히 그렇진 않잖아요. 그리고 이슬람 교리 해석도 시아파도 여러 분파가 있고 순위파도 여러 분파가 있는데 각 분파들이 이슬람 교리를 얼마나 철저히 해석하느냐가 좀 달라요. 순위파 쪽에서도 사우디가 좀 강력하게 해석을 하는 편이고, 저 서쪽으로 갈수록 이게 약간 약해지는데 마그레브 막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그냥 뭐 적당히 하면 되잖아요. 좀 더 세속적으로 되게 이렇게 실용적인 해석을 되게 많이 예. 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나 다른 여러 종교가 종파별로 해석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슬람에서도 그 종교 경전의 해석이 다 세부적으로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게 종교적으로 절대로 풀 수 없는 문제냐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은 여지도 꽤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기독교도 한 뿌리가 뭐 개신교로 갈라지고 카톨릭이 되고 네. 이렇게 됐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시아파 순위파도 똑같이 네. 이슬람에서 갈라져 나온 거니까 네. 종교로 우리 너 평행선이야. 너희랑 네. 같이 안 돼. 절교야. 네. 이렇게는 아닌 거라는 거죠. 네. 찾아보면. 네, 그래서 어떤 그 근본주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게 해법이 안 나오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는 타협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고 넘어가면 되겠고, 그래서 실제로 이 지역의 역학은 근데 일단은 종교라는 색깔로 봤을 때 구분이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어떤 형태로 구분되는지를 보는 게 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아파 벨트, 이란을 필두로 한 시아파가 이라크를 건너서 시리아를 건너서 레바논까지 침투를 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기에는 낫 모양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푹 머리를 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것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긴 한데, 이라크가 원래는 소수의 순위파가 다수의 시아파를 지배하는 그런 동네였는데, 그 지난번 1번에서 말씀드렸을 때 파이살이라는 사람을 그 이라크의 왕으로 세워줬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저쪽에 메카 메디나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온 순위파가 시아파 지역에 가서 그냥 정치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에 불만이 없을 수가 없었는데, 근데 이거를 전쟁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이 들어가서 이라크 정권을 없애버리고 민주주의 도입하자 이렇게 해서 투표를 했더니, 투표를 하면 당연히 다수 시아파 정권이 설립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라크는 시아파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때 순위파 간부들, 그 정치 지도자들과 뭐 경찰, 군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순위파였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라크의 무기를 가지고 지하로 파고들었죠. 그게 IS가 된 거죠. 그러면서 IS가 2010년대에 한동안 되게 많은 이슈가 됐잖아요. 근데 그 IS는 순위파인 거고, 그 순위파를 사우디가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오바마 행정부 입장에서는 아니 사우디야, 너네 이렇게 테러 집단을 지원하고 왜 그러냐 이러면서 사우디와 미국의 관계가 좀 틀어지고, 그래서 미국은 사우디를 견제하려고 이란과 친화적인 행보를 보이고, 그때 맺어진 게 JCPOA 조약인 거죠. 이런 역학이 계속 서로 물고 물리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때 이익을 위해서 누구랑 손을 잡고 누구랑 또 헤어졌다가, 그러니까 반드시
뭐 친미라고 하는 것도 없고 네. 그때 상황에 따라 네. 달라진 거네요. 네. 그래서 일단 이라크는 시아파가 되었고 시리아는 원래 시아파였는데 여기는 또 이라크와 반대로 소수의 시아파가 다수의 수니파를 장악하는 반대네. 그런 동네였거든요. 근데 시리아 아사드 정권이 무너졌잖아요. 네. 무너지는데 거기에 터키가 또 개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도 시리아 북부에 터키 군대가 주둔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리아의 새로운 행정부에 대해서 터키가 영향력을 계속 행사를 하려고 하고 이게 나중에 3번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새로운 분쟁의 축이 될 수 있어요. 네, 그거는 좀 이따 네. 다시 말씀드리기로 네. 하고 일단은 원래는 거기는 시아파 동네였고 그 밑에 레바논까지 내려오면서 레바논의 헤즈볼라 세력은 시아파 지원을 네. 많이 받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보기에는 이렇게 낫 형태로 이란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란이 이스라엘을 타겟으로 하는지 아닌지는 별개로 두더라도 네. 이스라엘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위협적이죠. 큰 위협이 네.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은 거기에 대응을 하려고 수니파 친구들과 좀 친하게 지내면서 뭐 수니파 벨트라고 하기는 좀 네. 그렇고 일종의 수니파 동맹을 형성을 하면서 GCC 내에서 중동 아라비아 반도 내에서 좀 친하게 지내자 이런 행보를 좀 보여왔었는데 지금 이렇게 강경하게 대이란 전쟁을 이스라엘이 주도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중동 국가들은 여기서 어쨌거나 아랍의 공격을 그렇지.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랑 편 대놓고 친하게 들면, 네. 지내긴 좀 그렇고 아니 쟤네 왜 저러냐 약간 까리한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약간 그렇게 좀 지켜보는 좀 그런 형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나중에 할 얘기가 네. 지금 먼저 치고 들어와 버렸는데 네네. 그럼 일단은 다시 돌아가서 그럼 네. 각 국가들이 어떤 감성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궁금해요. 간략하게 네, 좀 네. 얘기를 해볼까요? 네, 좋아요. 일단 이란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그 지난번 현대 중동의 탄생에서 사실 이란 얘기가 거의 안 나왔거든요. 현대 중동의 탄생이란 책을 읽어봐도 거기에서는 이란 얘기가 거의 안 나와요. 그러면서 그 3대 클리셰를 깨는데 그 책은 집중을 한 거고 근데 그 3대 클리셰는 그 아라비아 반도와 메소포타미아, 레반트 지방 그쪽에 집중돼 있었던 네. 거죠. 그 당시에 이란은 그냥 독립된 국가로서 뭐 나름대로 그냥 자체적인 국채를 형성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거기가 진짜 외세에 의해서 침탈당한 내정 개입을 당한 그런 동네이긴 하거든요. 일단은 삼국 협상이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독일을 포위하는 포위망 그 세 개의 동맹이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영국과 러시아의 동맹이 뭐였냐면은 나중에 이란이 무너졌을 때 이란 지역에서 우리가 이렇게 영토를 나눠 가지자. 그런 협상, 비밀 협상이 있었던 거예요. 1차 대전 때도 거기에서 많이 싸우기도 했었고 2차 대전 때도 이란이 아마도 중립을 선언을 했던가 했을 텐데 근데도 전쟁을 하는 군대들이 와서 이란, 페르시아 동네에서 엄청 많이 싸웠거든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쪽에서 팔레비 왕조라는 거를 영국이 세워줬는데 근데 팔레비 왕조가 좀 비리도 많고 국가 운영을 잘 못해가지고 모사데크 국민들의 불만이 많았고 그래서 모사데크라는 총리를 세워서 그 총리에게 많은 걸 이양을 해줬어요. 근데 이 총리가 좀 민족주의자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란 민족끼리 좀 잘 살자. 너무 서구에 친하게 지내고 막 그렇게 하지 말자. 팔레비 왕조는 완전히 서구 친화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사데크 총리는 그렇게 서구의 모든 걸 의존하는 이 나라가 안 좋다라고 하면서 좀 자기들끼리 알아서 가보자 이런 정책을 취했는데 그게 영국과 미국이 보기에는 좀 기분이 안 좋았죠. 우리로 치면 흥선대원군 같은 느낌인가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 석유도 있고 여기서 해먹을 수 있는 게 많은데 자원이 이렇게 많은데 근데 자기들끼리 살겠다고 우리랑 선을 긋겠다고 그럼 안 되지라고 하면서 영화에 나온 그 MI6, CIA가 합작으로 거기서 모사데크를 끌어내리는 쿠데타를 주도를 했어요. 미국이랑 영국이요? 미국과 영국이 아약스 작전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그 작전이 실제로 있었다라고 미국이 그냥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온갖 여론전과 실제로 사람을 납치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모사데크를 끌어내리고 다시 왕조를 세웠어요. 네, 그랬더니 좀 그렇잖아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1970년대 후반이었는데 그러면은 아니 이게
아니 옛날에도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만 1970년대면은 꽤 근대화가 다 된 그렇죠. 현대사인 거잖아요. 현대사에서 이렇게 외세가 개입해서 그 나라의 정권을 대놓고 이렇게 바꿔버렸다라는 거는 너무 어이가 없는 일이니까 그 나라에서 불만이 자자했는데 그때 다른 나라로 피난을 가 있던 어떤 분께 어떤 이란 사람이 보고 이건 아니지 않냐 이러면서 이란으로 귀국을 했어요. 이 사람이 바로 그 호메이니요. 호메이니가 그건 아니지 않냐 이러면서 귀국을 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다시 팔레비 정권을 전복시키고 다시 국가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게 1979년에 이란 혁명인 거고. 근데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인터넷에서 이런저런 영상을 볼 때가 있는데 그 1979년 혁명 이전의 이란이 얼마나 자유롭고 개방적이었고 맞아요. 막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고 그런 사진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현재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저게 더 좋은 나라였던 것 같지만 그 당시에 국민들의 불만은 굉장히 많았었다. 물론 그들도 그 이후의 이슬람 원리주의가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다 지배를 하면서 오히려 더 좀 나쁜 점도 많이 부각되는 그런 상태가 될지는 뭐 그들도 몰랐겠죠. 네. 아무튼 뭐 현재 그들이 그 정치 체제에 만족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뭐 저로서는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아무튼 그 이전의 팔레비 왕조 시대가 그렇게 좋기만 했었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여지가 많이 있다. 그렇죠. 라는 말씀 드리고 그러면서 이란 혁명에서 그들이 세운 정치 체제가 어떠냐면은 이게 또 굉장히 묘한 부분이고 현재의 이란 사태와도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이란의 공식 명칭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에요. 이란 이슬람 공화국. 네. 근데 이슬람 교리를 또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이슬람은 기본적으로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세속의 우리 모든 생활을 하나하나 다 규정하는 그런 체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인간이 만든 정치 체제, 국가, 행정부 이런 게 끼어들 틈이 없어요. 그냥 이슬람 종교가 정치와 군사와 문화와 그 모든 걸 다 관장하는 그런 체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우디의 가장 큰 취약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세속의 왕조라는 게 정치적인 지배를 할 수가 없는 게 이슬람 교리인데 사우드 왕가가 모든 걸 다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 교리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은 그 사우드 왕가에서는 굉장히 싫어해요. 그들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교도 해석의 여지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동안 많이 부각이 되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약간 이슬람 교리 하에서도 이런 체제가 가능하다라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이걸 또 대중매체를 통해서 엄청 홍보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아무튼 다시 이란 얘기로 돌아와서 세속의 정치 체제, 특히나 뭐 서구에서의 그런 뭐 대통령이라던가 행정부나 이런 의회라던가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슬람과 공화국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같이 쓸 수 없는 단어예요. 근데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공식 명칭이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 굴러가느냐. 기본적으로 최고 종교 지도자가 있기는 한데 그 종교 지도자가 모든 권한을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져요. 가지는데 일단은 그래도 현실에서 그래도 현대 사회에서 실제 행정을 수행할 어떤 기관은 있긴 있어야 되니까 그 기관이 존재하고 그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을 선거로 뽑기는 해요. 근데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나가려면은 후보 자격을 종교 지도자들이 검증을 해요.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은 문제가 있어. 이 사람은 이슬람 교리를 잘 이행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그냥 그 사람을 아예 후보에서 배제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치로 치자면은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최고 종교 지도자가. 최고 종교 지도자와 종교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소수의 종교에서 그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권한을 독점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근데 이러면은 어쨌거나 쪽수가 작으니까 사람 수가 작으니까 언제든 위협당할 수 있는 쿠데타의 위협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누군가가 지켜줘야 하는데 군사적으로 지켜줘야 하는데 그걸 지켜주는 세력이 바로 혁명수비대 IRGC인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혁명수비대인 이유가 이런 그 이란의 특이한 정치 체제를 지켜주는 그러니까 이런 정치 체제를 만든 것 자체가 이란의 혁명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혁수대는 두 가지 의무가 있어요. 이런 이슬람의 정치 체제를 수호할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슬람에서의 성전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슬람을 외부에
보급을 해야 한다라는 그러니까 거. 교회에서도 얘기하는 복음 전파 뭐 이런 거잖아요. 복음 전파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그 이슬람 지역과 이슬람 외 지역이 있는데, 우리가 이슬람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슬람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국가를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합의된 체제가 없어요. 그래서 터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세속적인 공화국 체제를 가져가고 있고, 사우디는 왕조를 가져가고 있고, 그 이외에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는 거죠. 근데 이슬람 교리 하에서 그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그 옛날에 IS도 그 이름이 이슬라믹 스테이트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에서는 제대로 된 이슬람 국가를 수립하자라는 어떤 근원적인 모토가 있어요. 현대 사회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국가들은 다 괴뢰 국가인 거고, 그러니까 서구의 체제가 이상하게 그들의 강요에 의해서 이식된 체제이다라는 감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이슬람 국가라는 체제가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라는 게 있는 거고, 그래서 이란은 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제대로 된 이슬람 교리에 맞는, 그리고 현대 사회에 접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체제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슬람이 아닌 국가들은 일단 좀 논외로 치고,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이슬람 교리를 따르는 국가들이 잘못된 국가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혁명을 저 나라들에 수출을 해야 된다. 그 사명을 띠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혁수대가 하는 그 두 가지가 자기네 이슬람 체제를 지키는 거, 그 다음에 이 이슬람 성전. 공화국 체제를 수출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세 번째가 있죠. 그 1979년 혁명이 있은 직후에 이라크랑 전쟁을 했거든요. 이게 또 이라크가 침공을 한 거예요. 그 상태에서 8년 동안 방어전을 치렀어요. 그래서 혁수대는 국내의 방어전에도 치중된. 그래서 혁수대의 군사력에 대해서도 뭐 좀 격가지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친구들의 군사 체제는 다른 나라에 침공을 해서 전면전을 벌이는 거기에 특화되어 있지 않아요. 뭐 근데 사실 모든 나라 군대가 대체로 그래요. 다른 나라에 침공을 해서 멀리 가서 싸움을 할 수 있는 나라는 현대 사회에서는 미국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굳이 말을 하자면은 이스라엘 정도. 대부분의 나라는 방어에 특화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혁수대도 방어에 특화되어 있고, 더하기 내부 감찰 기능도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올해 1, 2월쯤에 그 이란에서 시위가 많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막 탱크가 들어가서 민간인에게 발포를 하고, 이것도 혁수대가 한 거고, 그러니까 내부를 통제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의 그 대리전, 이란 대리 세력을 지원하는 역할도 혁수대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군대와는 조금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란의 체제는 이러하다. 그래서 그 처음에 그 2월 28일에 미국이 전쟁을 시작하고 바로 여러 군사 정치 지도자들을 한 번에 많이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혁수대의 고위 간부들과 종교 지도자, 아버지 하메네이가 바로 사망했고 아들 하메네이가 지금 이어받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대통령이 살아 있지만 대통령은 허수아비다라는 말이 나왔던 이유가, 어차피 혁수대가 모든 걸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그냥 시키는 대로 행정만 수행하는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그게 꼭 그렇진 않거든요. 약간 딴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자면은 행정부에서도 나름의 힘이 있는 게, 대통령이 그때그때 서구와 친하게 지내자, 아니다, 서구와 등지자,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었거든요. 특히나 그 2001년 9.11 테러가 있었을 때는 그때 이란 대통령은 되게 좀 서구와 친하게 지내자라는 개혁파, 그때 하타미 대통령이었나? 그랬는데, 그래서 이슬람 국가들 중에서는 9.11 테러가 있었을 때 이슬람 국가 중에서는 가장 먼저 조의를 표한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이란이? 이란이. 근데 2002년이 됐을 때 그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을 선포를 하면서 이란 악의 축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란에서는 좀 약간 나 조의 표했는데 친하게 지내자고 했는데 갑자기 왜 이러심, 뭐 이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일단은 이란 행정부의 대통령도 나름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거고, 이란 내부에서는 어쨌거나 1970년대 그렇게 서방에 의해서 내정 간섭을 크게 당한 역사가 있고, 그 이후에도 약간 서방이랑 친하게 지내려는 행보를 보였는데 서방에서 우리를 깠어 라는 그런 감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아니 서구가 우리를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럼 우리는 독자적인 길을 가야 하는 거 아니겠냐. 서구에 대한 반발이 되게 커요. 그래서 그 2월에 이란에서 시위가 굉장히 많았지만 지금 이렇게 미국이 침공했을 때 그 시위대가 쿠데타를 일으켜주길 바라는 생각이 미국 쪽에서도 어느 정도 있었겠지만 다 잠잠하죠. 이런 건 뭐 다른 유튜브 영상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이란 정권에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미국인이 들어와서 세워주는 정권은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게 기본적인 감성인 거죠. 네, 그거는 우리도 상식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뭐 우리가 멀쩡한 상태에서 미국을 선호할 수도 있고 중국을 선호할 수도 있고 일본을 선호할 수도 있고 뭐 각자의 취향이 다르겠지만 근데 만약에 그 중에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에 침공을 해서 대통령 교체해라. 정권 교체라고 해버리면 당연히 기분이 나쁘겠죠. 예. 그래서 이란도 현재 그런 상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란의 감성이 약간 복합적이네요. 그러니까 네네. 사실 이제 미국이 그때 미국 이스라엘 이란 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란인들이요 뭐 들고 일어나라 막 이러면서 막 엄청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의 기저에는 뭐 예전에 그렇게 외세 침략을 해서 새로 정권을 세우고 또 이게 바뀌고 하면서 친하게 지내자라고 했는데 또 미국이 또 거절하고 이런 여러 가지 감성들이 뒤섞여 있는 게 지금 현재 이란의 감성이다. 네.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네, 정말 그 뿌리 깊은 감성이 있는 거죠. 중국도 뭐 미중 분쟁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뭐 무슨 패권을 위협하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들을 보통 많이 하시긴 하지만 뭐 그런 얘기들도 뭐 상당히 사실이기는 한데 중국도 그 1800년대, 1900년대 그때 들어서 그 외세의 침탈, 치욕의 100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감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힘이 없을 때는 고개를 숙이고 지내다가 지금은 힘을 가지게 되었는데 근데 지금의 국제 관계는 다 서구 위주로 세팅이 된 거 아니냐.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이제는 힘이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 그러면은 현재 국제사회에서 중국은 어떤 포지션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하는가에 대해서 중국도 이제 그 자리를 찾아가는 중인 거죠. 그러니까 중국도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계속 약간 시행착오를 거쳐가는 힘을 가져가면서 약간 서구랑 좀 척을 지기도 했다가 좀 친하게 지내자 했다가 뭐 여러 가지 감성들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란도 그런 측면에서 어쨌거나 이게 애초에 국가가 형성된 시점부터 현대사회로 들어오는 시점부터 그렇게 외세와의 이런저런 관계가 있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떤 식으로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계속 찾아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렇다. 이란의 감성은 그렇고 그럼 이제 또 다른 축인 사우디의 감성도 또 있나요? 네, 사우디는 일단은 나라 이름에 사우드 왕조의 이름을 박아버린 뭐 좀 훌륭한 나라이죠. 근데 일단은 정치 체제가 뭐 안정돼 있다고 하면 안정돼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꽤 권위주의 나라이기는 하지만 뭐 어쨌거나 약간 어찌 보면 중국의 지향점이랑도 약간은 비슷한 결이 있는데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되잖아. 뭐 사실 이슬람에서 어느 정치 체제건 간에 지금 제대로 굴러가는 국가가 별로 없는데 그래도 우리는 강력하고 부유하고 너네들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 해주고 있잖아요. 이 사우디가 중동 국가 중에서도 인구가 꽤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인구를 어쨌거나 잘 먹여 살리려고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있고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줌으로써 왕조 지배의 정당성을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근데 여기에서 또 1번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어쨌거나 왕조가 애초에 그 토착 군벌 세력이었는데 그들이 군사력으로 주변 지역을 다 장악하면서 세운 국가인 거고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그 지역을 지배를 하는 국가인 거죠. 근데 어쨌거나 그 소수의 왕조가 그 넓은 지역을 다 지배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제대로 현대화된 군사력이 필요해. 그리고 군사력이 없을 때 외세가 침탈하는 거를 너무 많이 봤으니까 그러니까 미국과 손을 잡았죠. 그래서 예전에 영국군도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 중동에서의 경찰 역할을 영국이 힘없어서 발을 빼면서 그 지역들을 미국이 물려받은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군대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주둔을 하면서 어쨌거나 그런 주변국 입장에서는 기분은 나쁘지만
사우디는 영토도 넓고 석유도 많이 나고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국가가 되었죠. 그래서 사우디의 기본 전략은 미국과 친하게 지내면서 미국의 군사력을 흡수를 하면서 석유를 팔고 석유를 판 돈으로 미국의 무기를 사고 이렇게 군사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영내에서 사우디의 지배권을 계속 넓혀나가는, 그래서 오펙에서 사우디가 하자는 대로 다 끌려다니잖아요. 네. 사우디가 제일 맹주. 네, 맹주. 네. 그러면서 또 여기저기에 순위파 반군이 있으면 순위파 반군도 지원을 해주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식으로 영내 패권을 형성을 해가고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3번이랑도 이어질 얘기긴 한데 여기서 이제 약간 균열이 가고 있죠. 일단 UAE는 오펙을 탈퇴한다라고 해버렸고, 그 다음에 오늘 본 뉴스인데 이라크도 우리도 오펙 탈퇴할 수 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했죠. 네, 그거는 이제 3번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사우디가 근데 그렇게 평온한 시기만을 보냈느냐에 대해서 사우디에도 크게 두 가지 맹점이 있는데 그게 방금 말씀드린 거랑 다 같은 거예요. 일단은 그런 미국과의 친한 관계, 이게 결국은 양날의 검이 되는 건데 9.11 테러를 왜 미국에 했느냐, 오사마 빈 라덴은 뭐가 불만이었냐, 우리가 미국의 테러를 했고 그래서 미국이 강력하게 보복을 했고 뭐 이런 것들은 알고 있는데, 근데 빈 라덴의 입장을 들어본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생각해보니까 네. 없네요. 뭐 빈 라덴을 옹호할 이유는 전혀 없기는 한데 아무튼 빈 라덴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아까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이 감성이에요. 일단은 우리 중동 지역에 대해서 서구가 침탈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사우디라는 이슬람 영토 안에 외세의 군대가 주둔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거를 이 왕가가 허용을 했다. 말이 되냐? 빈 라덴 국적 사우디인 거 아시나요? 처음 알았어요. 사우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체제가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였다는 거죠. 체제가 마음에 안 들고 만악의 근원은 미국이네. 라고 해서 그래, 거기다가 테러를 한 거죠. 사실 그 씨앗은 영국이었는데 근데 영국은 이미 좀 적당히 물러나겠습니다 해버렸고, 영국은 이제 미국이랑 편먹으면서 그 뒤에서 살살살 약간 특별한 관계라고 부르는데, 오사마 빈 라덴이 사우디 사람이었구나. 이해됐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마음에 안 드니까 이제 미국을 그냥 친 거죠. 그런 식으로. 그 수니파에서 여러 종교 분파가 있는데 그중 알카에다가 그 중에 하나의 종교 분파인 거고, 근데 굉장히 과격한 분파이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테러를 많이 하다가 이런저런 테러를 하다가 좀 더 강경하게 수위를 높여서 미국 본토에서 비행기 테러를 해버린, 그 이전에도 테러를 많이 했었어요. 그게 이제 사우디에 갖고 있는 이제 기저에 깔려 있는 맹점. 이 첫 번째가 첫 번째, 그거고. 그럼 미국과의 관계가 양날의 검이 된다. 그래서 그런 내부의 불만도 있고, 더하기 미국이 사우디에서 등을 돌렸을 때 사우디의 입지가 약간 위태로워지는 그런 면도 있는 거죠. 그게 첫 번째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오펙. 사우디는 뭐 요즘에 인공지능 챗봇 많이 쓰시니까 그 사우디 각 국가의 국부 펀드의 특징, 뭐 요렇게 챗봇에 물어보면은 그 특징들이 다 다르다라고 알려주거든요. 국부 펀드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천연 자원 하나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팔아서 돈은 버는데 그 돈을 흥청망청 써버리면 나중에 석유가 고갈됐을 때 다시 또 그냥 낙타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가난에 싣는 건데 그렇게 되기 싫으니까 이렇게 번 돈을 영구 자본으로 만들자라는 게 그 중동 쪽의 국부펀드, 노르웨이도 마찬가지고 그런 국부펀드의 취지인데, 그래서 현재 한국에서도 반도체로 번 돈으로 국부펀드를 형성하자라는 논의가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좋은 방향의 논의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근데 그 UAE나 노르웨이도 마찬가지고 그런 국가들은 국부펀드로 돈을 벌어서, 그러니까 금융상품에 투자를 많이 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끼리 잘 살자 이런 쪽에 가까운데,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 조금씩은 다 다르긴 해요. 근데 사우디는 그것보다는 여기에 제조업을 만들자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의 석유를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석유에서 다운스트림을 만들자라는 거는 뭐 10년, 20년 전부터 그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고, 그거 이외에도 뭐 네옴시티라든가 관광단지도 유치하고 물류와 뭐 제조업과 등등등 자동차도 만들고 온갖 거 다 하자. 근데 이걸 하기엔 제조업을 유치를 하려면은 또
미국에서 제조업을 유치를 할 수는 없으니까 중국과 손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려고 하니까 또 약간 좀 미국이랑 약간 틀어지고 이런 것도 있기는 한데 일단 그것보다는 자, 먹여 살려야 할 입이 많다. 사우디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인구가 많고 이거를 내부의 산업을 부흥시켜서 이 인구를 먹여 살리려는 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게 의미하는 바는 써야 할 돈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우디가 재정 유가가 꽤 높아요. 그러니까 산유량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서규를 많이 파니까 굉장히 부유할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버는 돈이 많은 만큼 써야 할 돈도 많은 거죠. 그러니까 유가가 높은 상태로 유지가 돼야 하는 거예요. 네, UAE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재정 유가라는 거랑 석유 생산 유가는 또 다르거든요. 생산 단가는 사우디가 엄청 낮아요. 낮죠. 네, 그래서 팔았을 때 이익은 되게 많이 나기는 하는데 어쨌건 그 돈으로 써야 할 곳이 많으니까 써야 될 때가 많으니까 비싸게 팔아야 된다는 비싸게 거죠. 팔아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펙에서는 생산량에 대한 합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유가가 떨어질 것 같으면 야 이만큼 감산하자 그렇죠. 이러면서 쿼터를 조정하고. 근데 그러면은 이게 사우디가 재정 유가가 높으니까 다른 국가에서는 아니 우리는 $70, $60에 팔아도 되는데 근데 사우디는 막 야 70달러 밑으로는 안 돼. 막 그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좀 불만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각각의 나라에서 P 곱하기 Q를 하면은 최적의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유가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는 조금 부족한 상태로 좀 생산량은 부족하게 유가는 좀 더 높은 상태에서 오펙의 합의가 계속되니까 사우디를 제외한 많은 나라들이 좀 불만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랍에미리트가 탈퇴한다고 선언한 것도 같은 맥락인 거죠. 네, 같은 맥락에서 이번 이란 전쟁과도 엮이는 건데 요건 3번에서 말씀드릴게요. 네네. 네, 그래서 사우디는 이 정도로 일단 정리는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이스라엘 얘기를 하자면은 이스라엘이 그 벨푸어 선언이 있었던 게 1917년인가일 거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건국이 된 게 1947년 아마 그쯤일 거예요. 그러니까 벨푸어 선언하고 이스라엘 건국하기까지 30년 정도가 걸렸는데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건국되고 4번의 큰 전쟁을 치렀죠. 그래서 처음에는 쉽게 이겼을 때도 있고 결국은 못 이겼을 때도 있고 뭐 그랬는데 일단 이스라엘은 그 지역에서 굉장한 위협에 노출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사력이 굉장히 강해야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미국과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음모론적으로 들어가자면은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미국 내에서 굉장히 큰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렇죠. 저기 뭐 앱스타인도 다 그쪽에 뭐 속해 있다 뭐 이런 음모론도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음모론을 채택을 하면은 그러면 현재의 전쟁도 뭐 그런 앱스타인이니 뭐니 해가지고 유대인이 트럼프를 대통령을 조종하여 뭐 전쟁에 참여를 시켰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뭐 거기까지 가면 이제는 뭐 답이 안 나오는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일단은 그거는 제껴두고 이게 또 음모론의 문제가 뭐 아니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검증이 되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제껴두고 아무튼 미국과는 긴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라는 게 있고 근데 미국은 또 항상 약간 미국 입장에서 이스라엘은 이게 또 양날의 검인 거죠. 중동 내에서 미국이 뭔가를 하고 싶을 때는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하나의 중요한 카드로 쓸 수 있는데 근데 그게 또 항상 말 잘 듣는 동생이냐 하면 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를 형 동생으로 보기에는 좀 그렇고 중국, 북한의 관계랑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막 계속 이제 휴전하자 이러는데 계속 레바논 때리고 이러니까 전화해서 막 뭐라 하고 말 안 듣는 동생 아닌가요? 동생은 동생인데? 본인이 형이라고 생각하는 약간 그냥 이란성 쌍둥이 같은. 그러네. 네가 먼저 내가 먼저 태어났어 하는. 약간 그런 거. 등치는 더 큰데. 이 미국의 등치는 더 크지만 야 그래도 막 유대인의 역사 아나 막 그렇게 해버리면은. 맞아요. 네. 좀 그런 관계. 아무튼 미국과는 불가분의 관계이자 특별한 관계가 있다.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이스라엘 너무 신경 써주고 하기에는 미국도 할 일이 워낙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이스라엘 입맛에 맞게 해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현재 미국 이건 뭐 이번의 마지막에서 할 얘기이긴 했는데 미국이 중동을 바라보는 현 시점에서의 기본적인 감성은 손 떼고 싶다. 그렇죠. 중동에서 석유 그러니까
석유가 워낙에 중요하고 미국이 석유 순수입국이었을 때는 그래 중동에서 우리가 이 친구 저 친구 친하게 지내면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싸우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서 미국의 최대 이익을 뽑아내야지 이런 니즈가 있었는데 지금은 미국이 석유 순수출국이 되었고 뭐 셰일가스, 셰일 오일 덕분에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뭐 중진류 기반의 정제 시설이 많고 어쩌고 한 뭐 그런 디테일한 요소들은 있긴 있어요. 그래서 뭐 중동에서 완전히 발을 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전략적 중요성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미국과 중동의 관계를 볼 때 기본적인 축은 이게 돼야 되거든요. 전략적 중요성이 낮아졌다. 그래서 최근 10년간 미국이 중동에 대해서 한 걸 보면은 다 발을 빼는 형태였어요. 근데 그건 또 중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어서도 약간씩 발을 빼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면 돈을 내라 이런 형태로 가고 있었고 이거는 공화당 민주당을 가리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계속 이런 트렌드로 가고 있었고 이거를 얼마나 강경하게 얼마나 센 어조로 우리의 마음에 안 드는 형태로 발언하느냐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전체적인 기조는 오바마 2기 때도 이미 그렇게 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아무튼 이렇게 발을 빼는 과정에서 중동에 대해서 어떤 요소가 남아있냐라고 하면은 크게 두 가지 이란의 핵 개발과 그 다음에 중국의 영향력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건데 요거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스라엘 얘기를 마무리를 하자면은 사실 이미 앞에서 다 했던 얘기예요. 일단은 그 미국과의 관계, 사우디 입장에서 미국과의 관계가 양날의 검이었긴 한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약간은 좀 미국의 동생 소리를 들으면 이게 또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굉장히 기분이 나쁠 거고 근데 또 미국은 이렇게 중동에서 발을 빼려고 하니까 그러면 야 미국이 발 빼면 우리 어떻게 되지? 군사력으로 강하다 하더라도 일단은 작잖아요. 영토가 작고 인구도 작은데 그러면 이렇게 중동 아랍 친구들에게 다 둘러싸여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들이 다 동맹을 맺고 공격을 해버리면은 버티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거 더하기 이스라엘 내부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약간 삼권 분립이 좀 잘 갖춰지지 않은 이스라엘도 약간은 좀 현대적인 민주국가? 공화정? 이렇게 보기에는 좀 약간 이상한 점이 있거든요. 입법 행정이 한쪽에 다 쏠려 있고 사법이 약간 견제를 하는 권한이 있었는데 그 사법부의 견제 권한을 없애는 법안이 채택이 돼가지고 엄청 시위가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져 있는 약간 그런 상태에서 이란 전쟁이 터진 거예요. 뭐 자기들이 일으킨 거긴 하지만 내부적으로도 불안한 상황인 거네요. 정치적으로. 네, 그래서 약간 어찌 보면 전형적인 상황이기도 하죠. 내부의 불안이 있을 때 대외적인 위기를 강조하면서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는 결속을 다지는 그게 뭐 러시아도 그렇고 예전에 뭐 임진왜란도 그렇고 다 좀 그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런 식으로 외부의 위협을 고취를 시킨 건데 근데 그 외부의 위협이 완전히 허구냐라고 하면은 그게 있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시아파 벨트 이렇게 들어와서 뿅 해버리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저 남쪽에서 하마스를 이란이 지원을 한다. 그럼 이렇게 보면 위아래로 명백하게 이란이 우리를 이렇게 쪼아대고 있는 건데 그럼 이거는 또 굉장히 불쾌한 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쾌를 넘어서서 생존의 위협을 가하는 일인 건데 그럼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난 회차에서 말씀드렸긴 한데 이번 이란 미국 전쟁을 볼 때의 기본 축은 이거는 다면 전쟁이다. 이스라엘이 먼저 일으켰던 전쟁이고 이스라엘은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온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중동 지역은 각자의 대리전, 각 맹주들의 대리전 양상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대리하면서 이제 자기들 눈앞까지 와 있는 이 세력들을 없애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쪽으로 하마스 없애고 북쪽으로 헤즈볼라 없애고 등등등 이제 계속 대리 세력들을 하나씩 꺾어갔죠. 그러면서 뭐 무슨 삐삐에 폭탄 숨겨놓고 막 이런 것도 보셨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씩 제거를 해나가면서 점점 공격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고 그래서 대리 세력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때 이란에 대놓고 폭격을 하기도 하고 그게 작년이었고 그러는 와중에 미국도 참전을 한 거죠. 그래서 미국은 2월 28일에 참전을 한 게 갑자기 대대적인 공습을 한 건 맞는데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공격을 한 게 아니라 작년에 이란이랑 싸울 때부터 이미 이스라엘이 일으켰던 전쟁에
협력을 해서 함께 전쟁을 치르고 있었죠. 올해 2월 28일에는 이미 시작된 전쟁에서 그 수위가 높아진 거고. 자, 그러면은 미국은 여기에 왜 끼어들었냐.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을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네, 이스라엘은 실존적인 위협을 겪고 있었다. 그리고 그 위협의 주체는 이란이다. 그래서 이란의 대리 세력을 없애고 전쟁의 강도를 높여왔다. 그 결과가 지금이다. 네. 그래서 현재의 전쟁은 다면 전쟁, 이스라엘이 일으킨 전쟁 에 미국이 참전한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별개로 존재하는 거고 거기에 미국 이란 전쟁이 또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가 하나의 축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뭐 유대인이 트럼프를 조종하고 이러면 그냥 서구 세력과 이란의 전쟁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세부적으로 보면은 둘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일치하는 영역도 있고 일치하지 않는 영역도 있고.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꼭지를 마무리하는 얘기인데, 일치하는 영역이 어디 있고 일치하지 않는 영역이 어디인가. 자, 그러면 작년에 미국이 개입을 했는데 왜 이렇게 미국이 개입을 했느냐. 이스라엘에 대해서 미국은 미묘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얘네 편을 어느 정도는 들어주긴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너무 편들기에는 좀 중동이랑의 또 관계가 거슬려. 있고. 좀 신경 써야 할 게 많아. 그러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데는 무엇 때문일까에 대해서 지역적인 얘기들만 보면은 뭐 각자가 다 각자의 정당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뭐 앱스타인 파일도 뭐 그것만 놓고 보면은 그치 트럼프가 자기 감옥 안 가려고 뭐 이랬을 수 있어.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각자의 지역적인 얘기들을 보면은 그럴싸하긴 하지만 하나의 가설이 다른 가설을 배제하진 못하잖아요. 그리고 한 국가의 한 조직의 행위라는 게 딱 하나의 이유만 가지고 일어나진 않잖아요. 그래서 조직의 행위를 분석을 할 때는 탑다운으로 보는 게 상당히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미국은 중동에 어떤 감성을 가지고 있고 그중에서 중요한 뭔가가 걸렸을 때 그때 그게 트리거링이 되어서 어떤 거대한 행동에 나서겠지. 그러면은 그 행동에 나섰을 때 다른 여러 가지 걸려있는 다른 요소들도 어느 정도 이런 행동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게 저는 가장 건강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탑다운으로 봤을 때 미국의 중동에 대한 감성, 가장 중요한 축 두 가지는 뭘까? 아까 말씀드린 이란의 핵 개발 그리고 중국의 영향력. 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란의 뭐 정권 교체니 뭐니 이런 거는 애초에 중요한 축이 아니에요. 그 정권 교체하러 들어갔다가 이라크에서 그 사단이 났는데, 아프간도 뭐 결국은 철수를 해버렸고, 뭐 베트남도 그렇고, 현지의 정권을 교체하는 거에는 너무나 명백한 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미국이 시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말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처음에 2월 28일에 침공을 하면서 뭐 이란 국민들이여 일어나라 뭐 어쩌고 한 거는 그냥 정치적인 수사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 만약에 현지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정권 교체가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 되는 거니까 그냥 한번 던져볼 법한 얘기인 거죠.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고 핵과 중국의 영향력 이렇게인데, 중국의 영향력은 좀 차치하고 그건 좀 애매한 요소가 있으니까, 그럼 핵이라는 게 실존적인 위협이라면은 미국은 반드시 행동에 나서야 하는 거죠.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지금 중동 사태를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여러 얘기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거는 핵 위협이라는 거를 전혀 변수에 고려하지 않는 경우들을 제가 좀 많이 봤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 게 아닐까요? 아예 언급조차 안 하는 경우가 많던데, 그러니까 미국이 전쟁을 왜 벌였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미국은 얻은 게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핵이라는 거를 중심에 놓고 보면은 너무 명백하고, 저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전쟁을 일으킬 수 있고, 그래서 핵 위협을 제거하면은 다른 모든 것들은 상당히 부수적인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핵 위협이라는 게 우리야 뭐 바로 이쪽에 너무 있고 하니까 뭐 익숙해서 그런 건지 네. 모르겠는데, 이란이 핵을 가진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 그게 핵 자체의 문제도 있고 그게 가지는 정치적인 파급력도 있는데, 첫 번째 핵 자체를 보자면은 핵을 가진 나라는 미국이 통제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북한, 미국이 가서 악수하고 막 그러잖아요. 북한이라는 나라라고 불러야 할지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북한이라는 정치 체제를 미국이
핵만 없다면은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핵을 가졌다는 하나의 이유로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핵을 가진 나라는 핵이 없을 때 대비해서 엄청나게 좀 뭐랄까 신경을 쓰게 되는 그런 나라가 네. 되거든요. 근데 다른 핵을 포기한 나라들은 그냥 포기해서 오케이 맞자 이렇게 된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핵을 포기한 나라들이 수많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핵 개발을 시도하는 나라들은 이걸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거고, 반대로 말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핵을 가진 새로운 나라가 등장하는 게 굉장히 껄끄러운 상태가 되는 거죠. 러시아에 대해서도 러시아는 이제 사실 실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은 굉장히 줄어들었지만 네. 어쨌거나 핵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러시아가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좀 상당히 신경이 쓰이게 맞아요. 되는 거고, 네. 그래서 그렇게 신경 쓰이는 새로운 하나의 세력이 등장한다. 특히나 이란은 굉장히 강력한 나라예요. 그동안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이란이 국제사회에서 딱히 목소리를 못 내고 있기는 한데, 이란은 인구도 굉장히 많고 똑똑한 사람도 굉장히 맞아요. 많고, 그리고 팔레비 왕조 때 교육에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핵을 만들 수 있다는 거는 똑똑한 인구가 많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란이라는 나라가 핵을 무기화하는데 성공을 하고 나서 다시 여러 국가들에게 야 친하게 지내자 이러면서 선회를 해버리면, 그러니까 핵을 가지고 난 다음에 이란이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되게 많아져요. 네,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 중동에서 우리가 아무런 통제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새로운 강력한 세력이 나타난다라는 거는 좀 고민이 되게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란의 핵 개발 하나만을 놓고 봐도 머리가 복잡해지는데, 더 심각한 거는 그 주변의 다른 모든 나라들, 이 나라들이라고 똑똑한 사람 없지 않고 핵 개발 안 하고 싶겠어요? 최근에 수십 년 동안 신규로 핵을 가진 나라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란이 핵을 가지는데 성공을 했다라는 거는 두 가지 축에서 영향을 미치는데, 일단은 우리도 가질래, 우리도 그래도 되는구나, 더하기 반대로 미국이 이란 핵을 통제하는데 실패했네.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의 힘이 그렇게 강력하지 않네. 사실 이게 가장 힘든 거죠. 미국이 지금까지 전 세계 질서에서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군사력 때문이다라고 저는 보는 쪽인데, 그러니까 다른 뭐 달러 패권이니 페트로 달러니 뭐 이런 건 저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밑단에는 미국의 군사력 더하기 지금까지 깔아놓은 국제결제 시스템, 요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이 그 수많은 군사력과 정치적인 압력을 동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핵 무기화하는 걸 못 막았다. 그러니까 이란이 성공했다보다는 미국이 못 막았다가 훨씬 큰 거죠. 미국이 그 정도로 강력하지 않구나가 되면은 그 이후인 미국의 모든 행보에서 미국은 여러 가지로 제약이 생기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의 핵 개발이라는 거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흔들어버리는 굉장히 위험한 사태인 거고, 그래서 아마도 이란의 핵 개발이 임박했다라고 이스라엘이나 뭐 다른 채널을 통해서 미국의 첩보가 흘러갔을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그 첩보의 진위가 뭐가 됐든 간에 이게 진실이었는지 아닌지 민간인인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뭐 앞으로 한 50년쯤 지나면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정보로는 이란이 실제 핵 개발에 임박했는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미국 입장에서도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를 수 있지만 확실한 정보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쪽을 믿었느냐에 대한 피해가 비대칭적이죠. 만약에 이게 진짜 임박했는데 우리가 아니야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진짜였을 경우에 그때의 피해는 어마어마하고, 이 첩보가 허구였어. 근데 우리가 이걸 진실이라고 믿고 강경하게 대응을 했어. 그때의 피해는 뭐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지. 그렇죠. 이 피해가 더 작은 거죠. 어떻게 보면 첫 번째보다. 어쩌면. 네. 지금도 미국은 전쟁을 일으켰지만 미국이란 나라는 잘 굴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볼 법한 선택인 거죠. 그러니까 비대칭적인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 첩보가 얼마나 진실이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은 전쟁을 일으킬 요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 전쟁을 하면서 미국이 가장 강력하게 시도해야 하는 거는 이란의 핵 능력을 물리적으로 타격하고 정치적으로 말살시켜야 하는 거죠. 봉쇄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맨 처음 시작한 게 핵시설을 타격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핵 개발 능력을 일단은 타임라인을 한참 늦춘 거고, 근데 물리적으로 봉쇄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어쨌거나 그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지하에 숨어서 개발을 막 열심히 시도하면은 또 몇 년 후에는 또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 수순은 정치적으로 이제 하지 마 하는 거에 그 서류에 사인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이란 입장에서
받은 거 없이 일단 당장 자기네 나라 정치 지도자들 다 죽어버리고 물리적으로 이런 피해를 입었는데 하지마 이런다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사인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도 받는 게 있어야 사인을 하더라도 네. 받는 게 있어야 사인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협상이 뭘 주면은 사인할래인 네. 거죠. 그러니까 핵이라는 거를 그래서 그 MOU에서도 계속 강조되는 게 미국은 핵 포기해라라는 거고 맞아요. 이란은 핵 포기는 논제로 삼지 않는다. 봉쇄부터 해제하고 네. 우리 제재한 제재 풀어라. 그 자금들 풀어라. 이것부터 먼저 해라. 핵 얘기는 나중에 하자라고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애초에 의제에 올리고 싶지 않은 거고 미국은 이게 의제에 올라오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사실 다른 건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원하는 게 없어요. 호르무즈도 지금 네. 막 오만 해역으로 지금 하루에 한 70척 통행하고 있다 그러고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상관없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거기에 대해서는 훨씬 더 디테일한 정보가 미국 내에서 오가고 있겠죠. 근데 일단은 버틸만 하다라는 거고 못 버틸 것 같으면은 약간 양보를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미국이 버틸만 한지 아닌지를 역으로 추측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좀 이걸 분석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지금 현재 뭐 원유 재고가 얼마 있고 그러면 이게 며칠 지나면 떨어지고 뭐 그러니까 얼마 이내에 뭐 합의서에 서명을 할 거다 어쩌고저쩌고 이런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물론 그분들이 저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더 밀도 있게 분석을 하셨겠지만 저는 약간 그냥 반대로 접근을 하자는 거죠. 누가 더 똑똑한데 미국 행정당국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정책을 잘못 취했을 때 자리에서 잘리는 건 그들이잖아요. 네. 네, 이거 분석하는 투자자들은 돈을 좀 잃을 뿐이에요. 근데 자기 커리어가 잘리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분석을 하고 대응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는 편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이 여유를 부리고 있다라는 거는 버틸만 하다. 예, 그리고 미국이 약간 양보하는 낌새가 보인다 그러면은 아 지금 석유 재고가 실제로 좀 동나고 있구나 네. 뭐 실제로 힘들구나 뭐 그렇게 보는 거죠. 일단 지금은 유가가 낮아지고 있는 거니까 유가가 낮아진 거 자체가 팩트인 그렇죠. 거죠. 네. 예, 그래서 다시 그 협상 얘기로 돌아가서 그래서 미국은 이란의 핵 위협이라는 거를 놓고 보지 않으면은 이 모든 걸 굉장히 이상하게 해석을 해버린다라는 네. 거죠. 그렇게 막 미사일 던지고 막 전쟁하면서 국제사회의 신뢰는 다 잃었는데 얻은 건 없고 그러면은 이거를 해석하는 방법은 그냥 대통령이 미치광이다. 뭐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고 그러면 왜 갑자기 미쳤을까? 그 유대인의 조종 어쩌고 이렇게 풀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아니 미국의 역사와 현재의 국제 정세를 보면은 당연히 가장 중요한 전체 의사결정에서 한 90% 정도를 차지할 수 있는 그 요소를 굳이 사람들이, 빼버리고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좀 약간 의아하죠. 아무튼 핵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 이 현 사태는 굉장히 잘 설명이 된다. 예. 근데 이게 약간 그런 식으로 풀릴 수도 있어요. 애매한 합의. 그러니까 이게 1차 대전 끝나고 베르사유 조약이 1919년에 맺어지고 20년에 발효가 됐는데 거기에서 핵심이 뭐냐면은 전쟁 배상금은 국제기구로 넘긴다. 전쟁 배상금 얼마로 책정할지는 국제기구로 넘긴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책정이 된 게 한 1929년에 합의가 돼요. 거의 9년이 걸린 거죠. 예. 그 약간 조약이라는 게 애매한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어떤 협상을 타결을 하는데 미국이 원하는 바, 트럼프가 원하는 바는 협상문에 이란의 핵 능력에 대한 그냥 그 워딩에 하나만이라도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디테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9년 후에도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핵 능력, 이란의 핵 개발에 대해서 뭐 차후에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논의하기로 한다 정도만 들어가도 미국은 그걸 가지고 미국 본토에 와서 승리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렇죠. 이란도 이란 국민들에게 승리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각자가 둘 다 우리가 이겼다라고 포장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행하는지 아닌지는 그냥 거기서 논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서로가 나중에 이 합의하고 1년, 2년, 3년만 지나도 서로 상대방한테 너네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러면서 또 싸우면 되거든요. 이게 참, MOU가 참 그렇네요. 이게 참 좀 그래요. 잠깐 이란 얘기를 다시 하자면은 이게 좀 약간 그냥 개인적인 가설인데 혁수대가 원래라면은 그 최고 지도자의
지배를 받는 네. 그냥 약간 경호원 같은 존재잖아요. 네. 근데 일단은 그 최고 지도자가 사망하셨고 그 아들이 최고 지도자가 됐는데 일단 뭐 살아계신지도 잘 모르겠지만 이 아들분 입장에서는 혁수대에 정치적인 부채를 지고 있는 거죠. 물론 그가 원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있기는 한데 뭐 어쨌거나 그 자리로 옹립을 해 주셨으니까 어느 정도는 혁수대가 그 정치 지도자에 대한 통제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혁수대가 이란 전체를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추측하는 게 그다지 비합리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여기서 다른 한 축 행정부가 있잖아요. 네. 행정부가 그렇게 꼭두각시는 아닌데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네. 그리고 이란 국민들 중에서도 혁수대보다는 행정부 라인을 지지하는 쪽이 또 꽤 있을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 사태가 만약에 깔끔하게 봉합되고 자 이제 우리는 정상적인 체제로 다시 원복됩니다라고 하면은 혁수대가 가진 권한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내려놓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네. 혁수대 입장에서 깔끔하게 봉합되길 바랄까? 지금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다시 미국과 혹은 이스라엘과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태를 남겨둔 채로 뭐 약간의 이득을 취하는 뭐 그런 형태로 애매하게 봉합되는 합의. 요게 혁수대 입장에서도 꽤 괜찮지 않을까. 언제든 전쟁은 재발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란 내부에 대한 통제력을 계속 네. 가져가야 한다. 이런 상태의 봉합을. 모두의 이해관계가 다 다르니 그러니까 애매한 합의를 원할 네. 수도 있겠네요. 혁수대 입장에서는. 그래서 합의문이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이 이러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란 내에서도 하나의 목소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네. 행정부 입장에서는 국민들을 잘 살게 해야 될 건데 그래서 그들은 선거로 이제 들어오고 해야 될 거니까 국민들 입장에 좀 더 가까울 거고 혁수대는 오히려 국민을 통제하고 끌고 가는 입장일 거니까 좀 다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얘기를 조금 더 마무리를 하자면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일단은 지금 협상의 주체는 이란과 미국인데 이거는 아까 다면 전쟁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은 자기네가 예전부터 몇 년째 끌고 오던 전쟁이고 이제 계속 전쟁이 격화되면서 이거를 계속 치고 나가야 본인들은 이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니까 이걸 계속 치고 나가야 되는데 미국이 와서 합의를 해버리고 합의문에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더 이상 공격하지 않는다 이래버리면은 이스라엘은 황당하죠. 그렇죠. 아니 황당하지. 미국 없어도 우린 이길 수 있어라는 게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맞아요. 진실이 일지 아닐지는 상관없이 이스라엘은 야 우리는 생존의 위협을 느꼈고 이 생존의 위협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제거할 수 있어. 근데 왜 미국이 갑자기 와서 합의를 한 해 만에 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계속 레바논 공격하고 그리고 이제 3번으로 넘어가는 좋은 교두보가 되는데 이 전쟁이 끝나더라도 이스라엘은 그 다음에 할 일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각각 이란 이제 이 중동을 구성하는 세 개의 축, 그러니까 네 개 아까 터키까지 네 개니까 이제 이란, 사우디, 그다음에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미국. 미국은 또 각각의 나라에서 자기들의 그때 이해관계에 따라서 뭐 친미가 됐다가 반미가 됐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쨌든 미국 이란 전쟁은 다면 전쟁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 핵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전쟁이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미국이랑 안 친하게 지낼래 안 친하게 지낼 수는 없지만 이제 자력으로 위협은 계속 이제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나서 미국이 이렇게 합의를 하라고 하니까 자기네들은 이제 왜 굳이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냐라고 지금 그런 상황이고 거기서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축 에도 이스라엘이 좀 결부가 돼 있는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넘어가 주시죠. 네, 세 번째.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터키와 UAE가 주인공이 되는데 아랍에미리트. 맞죠? 네, 아랍에미리트. 네. 터키 얘기를 2번에서는 많이 안 했어요. 맞아요. 근데 1번 얘기할 때 주인공은 터키였죠. 맞아요. 오스만 제국이 1차 대전 이후에 몰락했는데 그 다음에 이 영토를 쪼개는 쉐브르 조약이라는 거를 터키의 건국 영웅 무스타파 케말이 다시 군대를 일으켜서 다시 영토를 다 복구를 시키고 로잔 조약을 1923년에 맺어버리죠. 그러니까 1번 꼭지에서의 주인공은 터키였어요. 근데 2번 꼭지, 1차 대전 끝난 이후의 중동 현대사를 얘기하는데 터키가 거의 등장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터키는 뭐 하고 있었느냐?
보면은 터키는 유럽 쪽에 붙으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죠. 케말주의라고 하는데 우리는 오스만이 이렇게 침탈당한 게 뭐 때문일까? 우리는 근대화에 늦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구와 친하게 지내면서 근대적인 국가로 발전해야 한다. 그래서 터키는 완전히 공화국이잖아요. 터키 공화국은 네. 서구로 간다. 아. 네. 그래서 일본도 예전에 타라 입구 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시아는 너무 낙후돼 있고 우리는 아시아가 아니다. 우리는 유럽 사람이다. 이러면서 서구의 정체를 받아들이려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었죠. 터키도 약간 그런 식으로 서구를 받아들이려고 정책을 취했고 요즘에 딥스테이트 얘기가 종종 나오지 않나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은 비선실세라고 하면은 조금 그 비선실세? 취지가 약해지는 느낌이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데 아주 과거에, 장기간에 걸쳐서 그 나라의 방향을 잡아가는 어떤 세력. 싱크탱크 같은 건가요? 싱크탱크랑은 네. 또 좀 다른 거 뭔가 같고 한 개인보다는 세력이에요. 어떤 세력, 예, 딥스테이트. 굵직하게 끌고 네. 가는 어떤 연합체, 네. 세력들인데 이게 외부에서 견제하기 어려운 선출되지 않는 네. 집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했습니다. 뭐 군부가 될 수도 있고 네. 민간의 어떤 기업 집단일 수도 있고 아니면 드러나지 않은. 드러나지 않는 그 세력들. 그래서 타깃해서 제한할 뭔가 규제할 수가 없는 그런. 그래서 옛날로 치면 뭐 하나회 같은 뭐 딱 이해가 됐습니다. 하나회. 근데 하나회는 딱 군부 내에서의 세력인데 근데 그런 나라 전체에서 뭐 군, 관, 민 다 합작으로 어떤 우리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지 하는 그 세력, 그걸 딥스테이트라고 하는데 그 딥스테이트가 터키가 시초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만 묘사를 하면 되게 나쁜 것 같아 보이는데 케말이 처음에 나라를 세우고 나서 일단 민주정을 도입을 했잖아요. 그러면 케말 입장에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정권이 계속 교체가 되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본인이 진짜 하드캐리해서 완전 망할 뻔한 제국을 하나의 현대적인 국가로 살렸는데 근데 아직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근데 서구의 제도를 그대로 수입을 해서 민주주의를 도입을 했더니 이거는 몇 년마다 정권이 계속 교체가 되는데 우리가 가야 할 한 방향으로 계속 끌고 갈 수가 있을까? 만약에 막 교체되고 우리는 다시 막 이슬람 공화국 해야 돼 막 이러면은 어떡하냐? 뭐 아니면 왕국으로 가야지 이러면 어떡하냐? 역사 공부를 조금만 해보더라도 프랑스가 민주정이 도입이 됐다가 다시 그냥 황제 국가가 돼버리고 그런 수많은 사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표면상의 정치 지도 세력이 누가 되든 간에 서구 친화적으로 근대화를 성공해야 하는 집단을 형성을 해야 한다라고 케말이 생각하고 그 케말의 주의를 이어받는 세력들이 깊숙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터키어로 뭐라 부르는데 이거를 영어로 번역하면은 딥스테이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똑똑한 사람이네요, 케말이. 케말은 매우 똑똑한 사람이죠.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구나. 여담인데 케말의 성이 케말 아타투르크라고 개명을 하거든요.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무스타파도 빼버리고 파샤도 빼버리고 근데 파샤는 직함에 가까운데 아무튼 케말 아타투르크라고 부르는데 아타가 아버지라는 뜻이고 튀르크가 튀르크. 터키. 그러니까 본인의 이름을 그냥 터키의 아버지로 바꾼 거고 아타투르크라는 성을 케말 아타투르크만 써요. 그래서 터키에 가면 아타투르크 공항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케말을 뜻하는 거고 사실 지금까지 맥락을 보면은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기는 하죠. 그래서 그 대단한 사람의 유지를 이어받는 집단이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정권이 계속 교체가 되면서도 우리는 서구와 함께 가야 한다라면서 서구인이 되기를 거의 100년 가까이 시도를 했는데 지금 터키 EU인가요? 아니죠. 터키 하면 그냥 쟤네 이슬람이잖아. 끝이잖아요. 나토 국가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군사 동맹은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유럽인으로 받아들여 주진 않아. EU에 편입되기 위해서 수십 년을 노력을 했는데 근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근데 막상 EU에 있는 애들은 2008년 사태 이후에 피그스 그런 나라들 보면은 자기네들 막 부채한도 못 지키고 막 이상하게 되고 쟤네 뭐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터키는 이제 그래서 케말주의가 폐지됐어요. 이제 신오스만주의.
독자 노선을 다시 네. 신 오스만은 네, 또 이름부터가 신 오스만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야 생각해보자. 우리가 가장 강력할 때가 언제였지? 그래 오스만 제국 있잖아. 그때 우리가 그렇게 강력했었는데 지금 그냥 뭐 서구에 친하게 지내자면서 우리가 서구 거를 다 받아줬는데 다 해줬잖아. 근데 쟤네는 우리를 친구로 여기지 않아. 그러면은 자 오스만을 하자. 그러면 오스만은 중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잖아요. 물론 동유럽에도 다 걸쳐 있었고 북아프리카도 걸쳐 있었지만 중동이 기반이었고 이슬람 기반이었는데 근데 그러면 야 이슬람 어쩌고 있어. 지금 난리 났네? 그러면은 오케이 우리가 가장 현대적인 정치 체제를 갖추고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이슬라믹 스테이트 이슬람을 받아들인 나라 중에서 가장 현대적으로 잘 굴러가고 있는 나라인 거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중동에 영향력을 행사하자. 이렇게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게 한 10년 정도? 네. 에르도안 대통령이 2014년에 당선이 됐는데 그때 그 당을 만든 지 1년 만인가 당선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신오스만주의를 제창을 하고 당선되고 우리 케말리즘 안 한다 하면서 중동 쪽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가려고 하고 있고 그때 바로 앞에 누가 있었죠? 시리아가 있었죠. 시리아 완전 박살나 있었잖아요. 그리고 시리아 반군들 투쟁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서 시리아 반군을 적극적으로 정리해 준 게 터키고 터키가 은근히 무기 수출이 많아요. 그렇구나. 은근히 한국 무기랑 약간 겹치는 포지션이거든요. 근데 한국 무기가 지금은 또 최근에 이란 전쟁을 통해서 또 좀 한 등급 격상되기는 했는데 무기의 카테고리도 겹치고 가성비로도 겹치고 중국산 무기는 너무 싸고 그리고 뭐 미국, 유럽산 무기는 너무 비싸고 뭐 이렇게 좀 제일 싼 쪽, 제일 비싼 쪽 양쪽에 있고 그 사이에서 성능은 꽤 괜찮은데 가격도 꽤 괜찮은 이쪽에서 승부 보는 게 한국산 무기가 가장 강력한데 그것보다 약간 싸면서 뭐 성능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 포지션에 터키산 무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랑 약간 그럼 경쟁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약간은. 그래서 뭐 아프리카나 중동에 좀 돈 없는 나라들 그리고 아시아 국가, 동남아 국가들 뭐 이런 쪽에서는 터키산 무기를 많이 써요. 그래서 터키가 나름대로 잘 굴러가는 나라이고 시리아 쪽에 그 시리아 반군 정리를 했고 이제 다시 시리아 정권이 들어왔는데 그 행정부에 군사 훈련도 시켜주고 있고 아예 북부에 군대가 주둔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자 일단 아까 맨 처음 말씀드린 대로 2번을 시작하면서 2번 꼭지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게 전체 지형 제대로 굴러가는 나라들 사이에 안 굴러가는 나라들이 끼어 있다. 이게 옛날에 1800년대 말의 동유럽 발칸 반도와 비슷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를 시리아가 한 칸씩 내려오고 있는 거죠. 진짜로. 진짜로 물리적으로 정치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위협을 느끼는 게 누구일까? 기존의 세력들 아닐까요? 시리아 먹고 나면은 그 밑에 누가 있죠? 이스라엘.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야, 일단 기존에 요렇게 시아파 벨트 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한 게 이란이고 그래서 열심히 프락시들 제거하고 이란 본토까지 공격해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넓혀 나가고 승리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기 시리아 넘어서 보니까 터키가 있네? 근데 터키가 우리랑 친하게 지내려나? 터키의 생각은 무엇이지 하는데 터키는 이제 군사적으로 시리아를 야금야금 먹으려고 하고 내려오고 있으니까 터키가 남하하면 그 다음은 이스라엘인가? 쟤네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또 뭘 했냐면은 대터키 포위망을 또 형성을 하는데 키프로스랑 그리스랑 동맹을 맺어요. 그럼 터키 입장에서는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이랑 뭐 그럴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야 니네 뭐 하는 거냐? 키프로스가 그 터키 아래쪽에 있는 섬인데 거기랑 또 영토 분쟁이 좀 있어요. 그 바다가 크게 있으니까 누구의 영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분쟁이 있고 그리스랑은 1번 꼭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즈미르 사태가 있었잖아요. 1차 대전 끝나고 일단은 휴전하는 와중에 갑자기 그리스군이 이즈미르 쳐들어와서 여기 다 뺏겼는데 그거를 케말이 다시 복구를 시켰는데 그러면서 서로 학살을 엄청 했거든요. 그 그리스, 그러니까 터키랑 그리스는 관계가 정말 안 좋은데 근데 그 그리스랑 이스라엘이 동맹 맺고 야 그럼 니네 지금 레바논 계속 때리고 그러면은 레바논 먹고 나서 그럼 시리아까지 니네가 먹으려고? 터키, 그러니까 서로 되게 서로 불신이 불신을 부르는
이런 관계가 된 거죠. 이스라엘이랑 터키랑. 네. 터키가 지금까지는 사실 우리의 시야에 약간 가려서 네. 뭐 약간 별로 존재감이 없었는데 네. 앞으로의 중동의 이 씬에서는 터키가 좀 많은 역할을 할 수도 있겠네요. 새로운 축이 될 수 있죠. 예. 물론 터키가 막 그 정도로 굉장히 막 뭔가 아주 강한 나라거나 아니면은 서구에게 뭐 아주 대척점을 척을 지는 뭐 그런 나라는 아니었기는 한데 요즘에 터키 굴러가는 판을 보면 좀 수상하잖아요. 그리고 일단 태생이 다 진 전쟁을 다시 가가지고 그거를 다 차지해서 했다는 그 강한 나라예요. 뿌리가 그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그 자존감, 이거는 또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터키의 영향력도 그럼 조금 계속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란이 정리가 됐을 때 이란은 어쨌거나 이게 만약에 정리가 된다면은 일단은 뭐 휴전 패키지에는 제재 해제가 있을 거고 호르무즈 이게 뭐 통행료를 받든 안 받든 간에 어느 정도의 통행이 보장이 되고 뭐 그런 상태로 약간은 좀 쉬었다 하자 좀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메소포타미아, 레반트 그 지역에 일종의 정치적 공백이 생기는데 거기를 이란이 빠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위아래에서 이제 그러면 이제는 이스라엘. 우리가 먹어야지 하고 오는 거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위협을 느끼는 게 또 누굴까 이런 구도에서 위협을 느끼는 게 오늘 얘기한 이라크. 네, 그 이쪽이 약간 이스라엘과 터키의 싸움이 돼버리면은 그래서 시리아를 얘네가 먹어버리면 그 다음은 이라크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든 터키든 간에 누군가가 시리아를 여기서 먹는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아무튼 강한 동맹이 되어버리면은 그러면 이라크 입장에서는 동쪽에 이란 있고 서쪽에 이제 우리랑 누가 되든 간에 불편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라크는 약간 이번에 작년부터 약간 이라크 머리 위로 미사일이 계속 날아다녔거든요. 네.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미사일을 쏴댔는데 그러면은 이라크 원래 바그다드가 원래는 몇십 년 전에는 방공망이 되게 잘 갖춰져 있는 도시였는데 근데 이제는 그 방공망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나 버렸죠. 그러니까 이라크도 지금 굉장히 빡센 국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라도 좀 더 안보를 갖추고 해야겠는데 돈이 없잖아요. 돈이 왜 없을까? 석유를 맘대로 못 파니까 석유를 왜 맘대로 못 팔까? 사우디 때문에. 그러면 왜 우리가 쟤네 말 계속 듣고 있어야 되지? 근데 UAE 탈퇴했어. 근데 탈퇴하고도 아무 일 없었잖아요. 그러면은 그럼 우리도. 그래서 새로운 또 이런 새로운 축과 새로운 뭔가 분란과 전쟁과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네. 자, 그러면 요게 그래서 UAE가 탈퇴했기 때문에 이라크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럼 UAE는 왜 탈퇴했을까? 요거 얘기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번 꼭지에서 이제 또 두 번째 한 축. UAE, 아랍에미리트인데 아랍에미리트는 아시아에서 싱가포르이 굉장히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나라는 굉장히 작은 도시국가이지만 물류와 관광과 금융으로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싱가포르는 외교를 굉장히 잘 해야 되는 나라예요. 어떤 나라와도 척을 지면 안 돼요. 그래서 싱가포르는 지금까지 그걸 되게 잘 해왔고 그리고 주변에 일단 만약에 중국이랑 국경에 맞닿아 있었으면 이것도 굉장히 빡센데 중국은 일단은 좀 저 멀리에 있고 그리고 중국이랑도 나름대로 친하게 지내면서 약간 적절한 긴장 관계를 형성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싱가포르의 플레이를 굉장히 잘했고 굉장히 부유한 나라가 되어 있죠. 그래서 UAE가 원하는 건 딱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금융, 관광, 물류. 맞네. 그리고 호르무즈 여기에 이제 UAE가 있잖아요. 애초에 아랍에미리트가 오스만 땅도 아니었고 예전에 그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 1차 대전이 발발하던 그 시기에 애초에 오스만 땅이 아니었고 영국의 보호령이었어요. 영국이 그 당시에도 호르무즈 해협으로 물류가 굉장히 많이 굴러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물류망의 안정을 위해서 영국이 그쪽에 좀 특별한 대우를 해주고 있었던 거죠. 그랬다가 나중에 아랍에미리트라는 나라로 독립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UAE는 예전부터 그런 특별한 지위를 누려왔고 UAE 사람들 굉장히 돈 많고 굉장히 똑똑하고 일 잘해요. 어떤 변화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빠르고 근데 이번 전쟁에서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란이 막 쿠웨이트랑 UAE랑 여기에 미사일을 막 쏴댔잖아요. 그럼 UAE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는 우리가 이스라엘도 아니고 우리가 미국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여기서 할 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왜 우리를 이렇게 때려? 그래서 알고 보니 은근히 UAE도 자기네도 군사력이 없지 않으니까 이란에 미사일을 좀 여러 발 쐈대요. 은근히 야 1억이야? 이러면서 좀 약간 불만을 표시를 했었는데 근데 어쨌거나 이란은 됐고 너네 친미국가잖아 이러면서 이란은 그냥 쏴대니까 안 그래도 오펙 체제에서 사우디를 맹주로 모시면서 기분이 굉장히 나쁜데 아랍 에미리트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아랍어로 어버이, 지도자? 약간 그런 우리를 선생, 이끌어주는 이런 거요? 선생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나이티드? 그 유가 그 연합이라는 뜻이잖아요. 뛰어난 지도자들의 아랍 지도자들의 연합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나름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나라 그 8개의 부족들이 있었는데 그 부족들이 그냥 뭉쳐서 그냥 우리끼리 나라 하자. 국가하자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아무튼 그래서 자기들도 자긍심이 있고 한데 그리고 잘 살고 있고 부유한데 일단 사우디보다는 땅도 작고 인구도 작고 하니까 그래 우리는 싱가포르 모델로 간다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싱가포르는 군사적인 위협을 느낄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일단 미사일을 때려 맞아버리니까 열받는 거죠. 열받는데 야 사우디 보니까 사우디는 사실 이 전쟁을 약간 뒤에서 그렇죠. 웃음을 감추며 즐기는 그러니까 중동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우디와 그렇죠. 이란의 대립 구도인데 대놓고 싸우진 않고 서로 대리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때려주고 미국이 와서 막 때려주고 이러니까 어우 내 손에 피 한 묻히고 차도살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데 막 맞아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근데 UAE는 이제 아니 막 저도 원래 4월에 두바이에 갈 일이 있었다가 전쟁 터지고 티켓 다 취소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UAE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잖아요. 굉장히 짜증이 나는데 사우디가 뭐라고 한마디 해줘야 될 텐데 좀 강경하게 대응을 해줘야 될 텐데 사우디는 뒷짐지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UAE가 열받아서 됐고 오펙이고 뭐 모르겠고 우리는 친미로 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좀 잘 균형 잡힌 외교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판을 보고 나니까 친미 국가라고 해서 미사일을 얻어맞았으니까 그러면 우리 친미 국가 할게 이러면서 완벽하게 친미 국가로 선회를 하는 어떤 액션을 취하는 거죠.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 보기에 괜찮은데? 그렇죠. 하는 약간 미국은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미묘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사우디랑도 특별한 관계가 있었는데 이게 서로에게 다 계속 양날의 검이 되고 있었고 맞아요. 그래서 이란이랑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란도 또 뭔가 계속 이상해졌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떤 카드를 쓰지? 해야 하는 와중에 새로운 애가 전화가 온 거야. 서로 친하게 지내자 막 이래버리니까 오케이 하는 거죠. 그래서 UAE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섰으니까 그러면은 그 이후에 뭐 쿠웨이트, 카타르도 뭐 나름대로 미국과 좀 여러 관계가 있으니까 그럼 향후에 중동에서 여러 가지 사실 미국은 군사력을 투사하는 거를 굉장히 꺼려하고 지금까지 뭐 해군 공군만 갔으니까 뭐 그나마 어느 정도 버티고 있는데 만약에 육군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미국 여론도 좀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좀 정치적 상업적으로 약간 요렇게 썰 잘 풀고 돈으로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와중에 UAE에서 굉장히 돈 많은 나라가 이렇게 미국과 함께하자 이러고 있으니까 미국은 이제 중동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좀 더 풍요로워진 거죠. 그랬더니 그렇구나. 진짜 얼마 안 지나서 이제 이라크도 이라크까지. 우리도 탈퇴. 그러면은 이라크랑도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을 텐데 근데 여기에서 이라크랑도 또 뭔가 해볼 여지가 생기는 거죠. 이라크도 석유는 되게 많잖아요. 척졌지만 또 지금은 또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이라크랑도 옛날엔 친했어요. 79년 혁명 있고 나서 바로 이라크가 침공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미국이 뒤에서 부추겼다라는 썰도 있어요. 약간 여자애들, 사춘기 여자애들이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친해졌다가 또 깨졌다가 다시 뭐 절교한 친구들 사이에서 또 조정했다가 또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어쨌든 우리는 중동이 제일 큰 이 자원의 보고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계속 이거를 수입을 해야 돼서 이걸 경제로 살려야 되고 하니까. 근데 미국
지금 이제 설명해 주신 거 쭉 들으면 이 미국 이란 이 전쟁이 뭐 MOU를 맺고 어떻게 좀 안정이 돼 가도 또 이 안에서의 새로운 축이 또 터키와 아랍에미리트 뭐 새로운 축이 또 생겨나고 그러면 새로운 또 뭔가의 분쟁 상황, 갈등 상황이 생길 수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지를 쭉 이거를 시나리오를 좀 써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네,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겠죠. 정말 막말로 사우디랑 터키가 전쟁을 벌일 수도 있는. 그러네. 그러면은 미국은 참 이게 이스라엘과 중동이 양날의 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랑 중동은 서로 이제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존재인데 둘 다 어떻게든 간에 관계를 이어나가야 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아랍에미리트가 새롭게 들어와 준 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고마울 수 있겠네요. 이것도 또 되게 재밌는 게 이스라엘과 중동이 섞일 수 없는 관계인가. 이것도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게 최근에 맺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 중동 국가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중동 국가와 친하게 지내자라는 명시적인 행보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몇 개 국가가 참여를 했고 그래 놓고 이렇게 전쟁을 벌여버리니까 아브라함 협정 참여한 국가들도 이게 뭐야 싶은데 그렇다고 협정을 파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여지가 없는 건 아니네요. 아예 물과 기름처럼 되는 건 또 아니겠네요. 네. 이스라엘과. 한국과 일본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이게 사실 그런 일제 치하를 생각하면은 그렇죠. 저 도저히 이들과는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 수 없는 그런 국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친하게 지내잖아요. 그래서 종교니 역사니 하더라도 그래도 현실의 눈앞의 문제 그리고 각 개인들 그리고 지역적인 인접성 앞에서는 되게 많은 변수가 있다. 많은 게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만 생각해 본다면 어쨌든 뭐 석유나 천연가스 이런 자원들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는데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 이렇게 계속 보면은 되는 걸까요? 어떤 에너지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 뭐 그거야 뭐 각자 알아서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중동 지역들도 지금 뭐 석유만 팔아가지고 뭐 오일머니 뭐 이런 걸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사우디도 그렇게 해서 제조업을 더 키우고 이게 AI 데이터 센터 뭐 이런 것까지 쭉쭉쭉 지금 가고 있는 그런 흐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동 국가들도 앞으로 계속 그 돈을 쌓아서 뭔가 새로운 패권을 형성하려고 계속 애를 쓰는 그런 상황이겠죠. 아닌가요? 맞죠. 사실 이게 중동 역사가 이제 저같이 이제 그냥 고등학교 때 역사 시간에만 배운 사람들은 우리가 왜 경제에 투자를 하는데 중동을 알아야 돼?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쭉 보니까 확실히 이게 에너지 패권의 흐름이나 뭐 아까 뭐 달러 패권 얘기도 잠깐 하셨지만 달러보다도 그 앞단에는 결국에 군사력을 둘러싼 싸움이다. 그리고 이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까요? 네. 그 이번 전쟁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당황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 21세기에 웬 전면전? 맞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전쟁은 계속 일어나고 있었고 그 중동이든 동유럽이든 그쪽의 친구들은 항상 실존적인 물리적인 위협을 받고 있었고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위협에 노출돼 있었죠. 그게 표면화된 거고 뭐 왜 평화로운 시기를 보내고 그냥 석유나 잘 사고 팔면 되지 갑자기 뭐 어떤 미친 대통령 때문에 왜 이러냐 뭐 이런 관점으로 국제 정세를 바라본다면 이거는 좀 굉장히 왜곡된 해석일 수 있다. 그렇죠. 너무 오늘도 또 많은 것들을 배우고 확실히 국제 정세를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걸 알아야지 조금 더 뷰가 좀 넓어지고 뭐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휴전 상황이잖아요. 네. 우리가 너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요 몇십 년 정도 평화로웠던 이 세계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도 계속해서 어느 지역에선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게 이제 전 세계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 요것만 알아도 오늘의 수업은 굉장히 의미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바쁘신 대표님 모시고 이렇게 또 중동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봤으니 또 잘 마음에 새기시고 또 투자를 성투하실 기원하겠습니다. 성투에 도움 될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든 기업들의 고민은 다음 먹거리.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큰 판이 벌어지니 에너지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어마어마한 기회가 생긴 거예요. 이미 속도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